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 펀치 시작합니다. 자, 오늘 그 7번째 순서 카운터펀치 함께 해주실 분 청인인베스트의 오한결 대표, KB증권의 이만준 과장, 그리고 국제정치평론가시죠 문희정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만준 과장, 오한결 대표는 항상 함께 했고요. 문희정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이 팟캐스트는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경험하신 대선배시죠? 제가 2013년부터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방송사에 입사를 하면서 어머나.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참 팟캐스트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세 분? 네,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한 3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7회가 왔는데도 아직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듣고자 오늘 모셨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시장에 처음 왔을 때 이미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해 계시던 게스트 분들로부터 속된 표현 한번 쓸게요. 다구리를 엄청 당했어요. 저 정말 속된 표현을 아주 쉽게 쓰시는데 요게 팟캐스트 세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항상 정리하려고 그러고 깔끔한 말투로 진행을 했더니 지금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정리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하. 방금 말씀하셨던 그 표현은 이제 때로 뭔가 공격을 당하는 거. 그렇죠. 그걸 아주 속된 말로 하는 표현이죠. 네, 한 3번 정도 울고 나니까요. 어머나.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악만 남아가지고 말 끊을 때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치열하게 방송해야 하는. 네,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 세계가 팟캐스트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오한길 대표, 우린 참 온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엄청 온화하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팟캐스트가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무슨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표현인데 전과. 옛날 사람. 예. 표준 전과, 동화 전과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의 색깔을 한번 잡아가면 된다. 아직 7회인데. 예. 근데 또 이게 차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막말도 난무하고 있고 팟캐스트 자체가 그 심의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또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아주 그 바른 느낌의 팟캐스트도 상당히 요즘 부각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색깔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들으시는 분들도 가장 편하고 하는 사람들도 좋고. 근데 사실 우리 색깔은 상당히 거친데. 우리 모두를 숨기고 있는 느낌. 예. 오늘 저 7회니까 한 70회쯤 되면은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다 땡리 현장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자,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카운터펀치.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카운터펀치 찾아서 구독, 하트 눌러주십시오. 응원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펀치,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전 세계 산업경제 흐름을 뒤바꿀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논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는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자, 오늘 주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사실 엊그제 발표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에 세계적인 흐름으로 대두가 됐던 것인데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변화는 어떠한지, 이 과정에서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체감하게 될까요? 네, 저 팟캐스트 시작하고 나서 이번 주제가 사실 이제 제 업과 가장 좀 이렇게 잘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4차 산업혁명 이전에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철도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손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던 게 2차 산업혁명이고요. 3차 산업혁명은 사실 196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 90년대에 인터넷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디지털 혁명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 때 닷컴 버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닷컴 버블이 3차 산업혁명의 정점이었다. 아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990% 올랐습니다. 990%면 10배죠, 10배. 그리고 이제 99년 2월 24일부터 2000년 3월 10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4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3차 산업혁명도 강력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느껴야 되는 그런 경험치나 뭐 이런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일단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비쿼터스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결합시킨 거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소형 고성능 센서나 AI,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과 혁신이 폭넓고 빠르게 스스로 확산됩니다. 스스로 확산이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이 끊임없이 융합하고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에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폭넓게 빠르게 스스로 확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예. 그 아이폰 다 아실 겁니다. 네. 그 아이폰이 2007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2015년도 말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20억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 현재 몇 명 정도 될까요? 20억 명이 몇 년이라고요? 2015년 말이었습니다. 15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몇 네. 명이냐? 네. 40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쪽집게신데요. 예. 지금 약 40억 명입니다. 지금 이제 지구의 인구가 총 한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반 이상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결국에는 경제학 용어가 이제 맞아 들어가지 않게 되냐면 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본, 인력 등 생산 요소를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때부터 생산 요소를 아무리 투입해도 생산량이 낮아진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어허.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빵주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들, 트위터 이런 비즈니스들은 한계 비용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제들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생산에도 파괴적인 혁신이 이제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요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3D 프린팅 생산 기술입니다. 지금 3D 프린팅을 넘어서서 4D 프린팅 연구가 지금 앞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4D 프린팅은 뭐냐면 네. 습도, 열 이런 환경 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응하는 그래서 자가 변형 특성을 갖춘 생산 기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의 두 번째 대표적인 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두 번째 특징은 융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융합이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하고 뭐의 융합이냐? 디지털 기술과 생물학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산업 생태계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14년도만 해도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의 시리, 뭐 음성 인식 기술이잖아요. 예. 이런 이제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하게 지금까지 진화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음성인식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GPU나 TPU 등 이런 프로세서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간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을 보고 들으면서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할 때 바로 도와주는 이런 지능을 이제 소위 맥락적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맥락적 지능을 활용해서 앰비언트 컴퓨팅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앞으로 크죠. 앰비언트라는 거는 이제 주변 환경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이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습성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시의적절하게 그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컴퓨팅 기술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네요. 이게 좀 약간 무서워지는 정도예요. 네. 예? 네. 알아서 상황을 인식해서 그렇죠. 예, 맥락을 파악해서 네. 야. 예. 이건 뭐 잠깐만 들었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희정님? 네. 2020년이면 AI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한다.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난리죠, 전 세계가. 예, 네. 이 대응하느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임 과장님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고 네. 우리 서경석님께서는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일반 대중들한테.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딱 와닿았을 때가 언제였을까? 음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게 벌써 2년 전이에요? 네. 와, 바로 엊그제인 것 같은데 세상에. 그때 사람들이 뭐지 이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우리 곁에 쑥 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내가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안타깝게도요. 이제 이런 인식이 좀 뒤늦게 들어온 것처럼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실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네. 4차 산업혁명 평가 대상 139개 국가 중에서 2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순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위가 더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더 위였다가. 네. IT 강국이라는 부분도 예전에 강국이었을 때를 기억을 오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정권 때 훨씬 더 많이 앞서갔거든요. 네네. 네, 우리가 좀 정체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린다면 코트라가 지난 3월 13일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 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이름이 좀 길죠? 네네. 예. 어쨌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요, 독일,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독일인데요. 12개 산업 중에서 무려 8개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3개, 일본은 2개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 1위 한 분야도 없거니와 네. 이제 이 나라들이 한국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뒤처졌지라고 생각하는 인식까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초라한 성적인데 이게 참 대한민국 다른 건 몰라도 IT만큼은 세계 최강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외국 잠깐 나가 보면 우리만큼 이 인터넷 빠른 나라 없잖아요. 드물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좀 인터넷만 빠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인터넷만 빨랐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한결 대표 네네. 이게 지금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뭔가를 안 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그래 아까 네.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드린 거에 대한 뒷받침 조금 해드리면 중국에 비해 저희가 이제 4차 산업 우리나라가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약 3분의 1. 그러니까 많이 뒤쳐져 있죠. 중국에 비해서. 네, 중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뭘 안 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 수립이나 지원이 부족하고요. 아하. 그리고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같은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인재 교육에 대한 부재. 아하.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과 항상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결국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교육이라는 건 사실 나라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순위 경쟁, 그 줄 세우기 교육에서 변화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 따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잘 먹혔죠. 근데 이제는 시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순위 경쟁보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도전, 수평적인 시스템에서의 원활한 소통이나 의견 수립 같은 것들인데 이게 지금의 교육 시스템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교육이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부 규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를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대한의 서포트를 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네네. 우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우르르 시선이 쏠리는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두 회사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해외에서 라인이 성공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소도 최근 싱가포르에서 비트박스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노무라와 합작해서 노무라 라인을 설립할 예정. 그리고 비대면형 증권 브로커지업을 준비 중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안에서 하기보다는 여러 규제들이나 환경 때문에 맞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규제가 너무 많아요.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더 주력하는 모습이고 카카오는 이제 올해 초 손잡벌 기업이죠. 업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코인 관련에 대한 규제가 엄청 나섰죠. 어허. 이거 뭐 청원으로 올라가서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또 투기적 이슈 때문에 잠시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가 준비한 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그 박연미 경제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차량 공유나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여기에 논란,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거의 무산 수준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대기업 규제 문제 그리고 정치 논리가 끼어들면서 또 여당의 거센 반발로 이 부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장점도 있긴 한데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기에 완전히 비옥한 토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규제들이 너무 많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정부 규제다. 뭘 하고 싶어도 걸리는 게 많아서 우리가 좀 늦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오 대표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이식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장도 압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시간은 걸릴지언정 스스로 쌓아간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거 완성된 거거든 하고 딱 던져주면은 그걸 어떻게든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 정책이 모두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오 대표님 말씀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체질이 그게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예. 아마 제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제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으로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맥락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해진다.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패턴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라는 게 쌓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맥락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데이터가 괜찮지만 만약에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거나 네. 또는 다른 산업적으로 쓰이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보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도 아유 그렇습니다. 예? 강력하게 얘기. 이제는 그걸 보호했다가는 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게 뭐 확 규제를 완화할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부가 가자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미 글로벌화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그러면 개선시켜주거나 또는 다른 방식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동안 그걸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이게 발만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규제 혁신으로 뽑혀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에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고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기술력이 있어도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거 뭐 어찌 보면 진짜 당연한 결과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좀 개선을 해서 예.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아까 문희정님 말씀대로 이 정부 입장에서 그걸 또 이렇게 확 한꺼번에 이게 또 풀 수가 없죠. 조심스럽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면 달려가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충분히 스스로 고민하고 논의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다시 이거 푸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도덕이라든지 윤리 의식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합의하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4차 산업혁명과 결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람인데 90년대 학번이거든요. 제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미 윤리 철학에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아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혹시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 기계가 내가 기계를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기계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겁나는 게 그런 부분 아니세요? 겁은 그냥 막연한 겁이지 그걸 막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진 않았고 전 아직도 이제 제 마음속에 기계보단 내가 나 이런 그리고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기계의 한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이 우리가 이제 정부 규제 관련해서 뭔가 좀 발전을 못 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잘한 거예요? 발빠르게 대응한 겁니까? 다른 나라는 천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아까 제가 독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 중심으로 워낙 제조업이 강한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하이테크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하면 또 정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첨단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일본은 전자 제품에 있어서 세계적인 나라였잖아요. 예전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확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중인데 아까 중국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예전에 중국 전문가와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뒤통수 되게 크게 맞았던 게 뭐냐면 중국은요 대중적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13억 인구가요. 거의 대부분이. 전체가.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라는 걸 거쳐서 핀테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QR코드, 그러니까 카드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QR코드로 가는 거예요. 현금에서 바로 그냥 QR코드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쪽도 압축 성장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중국의 정치 체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잊고 계신데 중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일당으로 독재를 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정책을 정하고 그냥 끌고 가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빠르게 그렇죠. 발전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 연합에서도 미래 공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제조업 강화 전략을 쓰고 있고, 일본은 산업 재흥 플랜, 그리고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사실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중국 얘기만 나오면 조금은 좀 의아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네. 중국이 이제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요거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 인공지능 정부 정책 프로그램들이 각각 있는데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예산이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중국의 2030 AI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이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500억 위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원 위안 환율이 한 163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조 4천억 원 정도나 됩니다. 지금 미국의 2배가 넘죠. 한국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지능정보 발전 전략 1조 원. 예. 예. 뭐 8분의 1이네. 근데 이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AI의 핵심 기술 딥러닝 논문 생산 순위가 중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일본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10위권이에요. 아이고. 거기다가 AI 특허 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9,700여 건, 중국은 6,900여 건, 일본은 5,000여 건에 비해 한국은 2,600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런. 그 건수도 또 중국이 2위네요. 네. 미국에 이어서. 그리고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데 네. 맞아요. 중국은 이제 독재 체제고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니까. 근데 가는 정책을 보면 뭐 은산분리니 아니면 국민연금이니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 자산 차라리 이런 규제를 풀고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전망이 더 밝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 중국 4차 산업 대표 기업 이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아까 제가 빵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이제 BAT라고 보시면 됩니다.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이제 BA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핀테크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 세 개의 기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핀테크 방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중국의 핀테크는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뭐 온 오프라인 결제, QR 코드로 결제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 대출, 보험 이런 것들 이런 절차들이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 관리, 그러니까 보통 그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러는데 네. 이 자산 관리 서비스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2030 뭐 인공지능 AI 글로벌 프로젝트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모바일 소비 시장 이제 규모가 미국 대비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모바일 결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9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미국은 1,120억 달러입니다. 80배입니다. 와, 이거 단위가 다르네. 예, 단위가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세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바이두는 우리나라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이제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얘네 기업 전략을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업의 어떤 최고의 모토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6년 하반기 때 ABC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스피커나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있어서 지금 2019년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 3, 그러니까 레벨 3는 인간이 이제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 3 이제를 2021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살짝 뒤지고요. 알리바바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죠. 예. 뭐 명실공히 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최대 클라우딩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 전자상거래로 돈 번 거 갖고선 네.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포르쉐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향후 3년간에 인공지능에 1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4개국에 이제 다모라고 하는 AI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네. 중국의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텐센트라는 이름은 사실 뭐 종목 공부하면서 투자를 워낙 이제 게임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QQ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국에서는 뭐 거의 카카오톡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99년도에 이미 나와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임 시장을 2003년도에 이제 진입을 했고 모바일 메신저는 위챗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위챗 2011년도에 나왔고요. 전자상거래 JD.com이라고 사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텐센트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배력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텐센트가 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BAIC라고 하는 중국 로컬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ADAS 시스템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 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텐센트도 상당히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중국의 기업들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 번씩 들어봤던 기업이고 간간히 뉴스에 나와서 이제 아주 낯설진 않은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 그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변화하고 해 왔었군요. 그 이유가요. 예, 예. 사실은 이 중국 사회의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 중에서 안면 인식하고 그다음에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소수 언어를 뭐 북경어로 이제 바꿔주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그렇죠. 기업으로 뿌려주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라는 곳 안이 커다란 빅브라더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국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은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인터넷이 현재 규제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규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망도 국가가 지정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 그 인터넷 기업들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내부에서 그것만 활용해야 되니까.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규제가 풀리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냐면은 이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 외국 기업이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일단 중국 정부에 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기업마다 공산당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공산당 위원회가 경영 오케이. 부분에 네, 참여도 해야 돼. 참여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를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런 면이 존재하는군요. 저는 이제 텐센트 얘기 나오니까 참 반가우면서도 놀라운 게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텐센트 그때도 잘 나가고 있었고 뭐 제안이 왔어요. 무슨 드라마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출연하기로 텐센트 아주 큰 회사인데 했다가 이제 속된 말 하나 쓸까요? 빠그러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텐센트를 기억하는데 문화 콘텐츠 이렇게 투자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고 BAT 얘기 잘 들었습니다. BAT란 회사 아세요? 담배 회사도 있어요. BAT.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마코. 던일 파는데. 저도 KTNG 다녔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경쟁사였어요. 아까부터 JT하고. BAT 그래서 왜 갑자기 담배를 꺼내나 그랬어요. 네. 자, 이제 그 세계의 추세 좀 살펴봤고요. 이 국내 시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도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우리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예? 요 얘기. 요거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저는 아까도 이제 제 의견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아까 임 과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지금까지의 그 3번 있었던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로 우리가 한번 빙의를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뭔가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삶이 확 바뀔 때 본인이 하고 있던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손으로 실을 뽑아내던 데에서 방직기와 방적기가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실제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그 개발한 사람한테 가서 실제로 그 사람 도망 다니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류가 일자리를 다 잃었던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일자리 전망 보고서 2017에서 2030년이 되면 약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할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데서 취업 정보 봤거든요. 어머 그게 뭐예요 누나? 오빠 아시면서 왜? 누나 천리안은 무슨 저 안경점 이름이에요? 뭐예요? 네. 근데 부끄럽네요. 예. 근데 팟캐스트라는 환경이 2000년대 들어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케이블이 생길지도 몰랐고 케이블에서 드라마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고 네. 지금은 또 팟캐스트에서 방송으로 성공해서 오히려 공중파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게 연예인이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 이것도 저희 때만 해도 과학자, 대통령, 선생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럼 지금 당장 우린 뭘 해야 되지라는 조바심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나 조바심을 가지게 된 위기감이라는 게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일자리의 3분의 1은 곧 사라지게 될 거야라는. 그러나 그 예측은 역사를 봐도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그거죠. 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 과연 그 변화하는 상황을 막연히 두렵다. 야, 피할 수 있으면 난 어떻게든 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을 건지 아니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스를 수 없는 대사라면 네.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죠. 네. 그렇죠. 적응해야 그런 하고. 식으로. 그래서 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아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이 굉장히 사람이 없이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독일에서는 노동 4.0이라는 걸 추진을 해요. 어허.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산업이 그렇게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노동자의 위상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사람을 자원으로 보거나 양성해야 될 인재로 보거든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노동자인데 과연 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앞으로 이런 노동 현장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걸 제대로 제시해 준 적이 있었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얼핏 들었는데도 참 독일이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예. 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인간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감성, 인성 요거 가지고 있으면 아마 살아남을 거고 이런 얘기 말고 정말 보다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들, 현실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1인 BJ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안 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각해서 이게 직업이고 생산 활동을 하면
취업이고 고용을 떠나서 직업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게 되면 뭐 분명히 바뀌는 건 있겠죠. 고기술자들이 더 많은 취업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할 거고. 근데 그에 맞춰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플랫폼이 나와서 내가 1인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산활동하는 것도 직업으로 통계를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직업의 인식이 바뀌면 이런 통계치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 자, 요 일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제조업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제조업 전반적인 변화가 있긴 있죠. 예, 좀 뒤처지긴 했어도. 당연히 변화가 있죠. 예. 혁명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바뀌고 있고요. 또 없던 사업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들도 많을 테지만 이제 그보다 기존 사업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변화하는 부분들도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스마트 홈, 스마트 카, 뭐 스마트 팩토리. 이제 앞에 스마트가 붙는 것이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이라면 이제 뒤돌아오는 부분들은 기존 사업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일례로 플랜트 산업용 피팅 및 밸브를 생산하는 기존 플랜트 장비주로 분류되던 BM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 삼성 SDS와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육성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그 당일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새로운 기술, 모든 게 다 환경이 바뀐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복합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 부문들 또한 재발견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세 분의 이야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좀 처진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포기하기는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예, 뭔가 또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현 주소를 1부에서 이야기해봤다면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할 만한 기업, 네, 우리의 강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